안녕하십니까. VIP 동물의료센터 청담점에서 현재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 있고 한국동물병원 협회에서는 홍보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인 수의사라고 합니다. 보호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에 대해서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 뱃과사전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더 양질의 그리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강아지의 무릎 슬자라는 한자를 써서 이제 슬개골이라고 부르는데요. 강아지가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 할 때 편하게 반동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요 뼈를 슬개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거를 도르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뼈가 제대로 요 공간 안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내측으로 돌아갔을 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쓸데없는 곳에서 마모를 일으키거나 뼈를 바깥으로 회전시켜서 뼈의 기형을 유발하는 이 상태를 슬개골 탈구, 슬개골 내측 탈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질환은 대부분 선천적인 질환으로 어떤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유전적으로 이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슬개골 탈구는 총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슬개골이 억지로 빠지는 1단계, 슬개골이 왔다 갔다 이렇게 유동적인데 주로 안에 있는 단계를 슬개골 탈구 2단계, 주로 밖에 있는데 손으로 밀어서 환납이 되는 걸 슬개골 탈구 3단계, 계속 밖에 있으면서 환납조차 되지 않는 슬개골 탈구를 4단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중에 수술이 필요한 시점은 2단계인데 환자가 파행, 그러니까 다리의 불편함을 동반하는 경우에 이 시점부터 수술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서론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질환은 사실 선천적인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어릴 때부터 이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성장판이 단단하게 닫히는, 뼈가 좀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점에 수술을 하는 게 권장이 되기도 하지만요, 정말 초기 슬개골 탈구인데 슬개골 탈구 기수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이 빠진 채로 성장을 하게 되면 다리가 오다리처럼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정확한 수술 시점은 사실 수의사들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슬개골 탈구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양쪽이 대칭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양쪽을 한 번에 수술하는 걸 좀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아지가 똑같은 아픔을 2번에 나눠서 맞는 것보다 한 번에 수술을 끝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활적인 개념에서요, 강아지가 한쪽 다리만 수술했을 때는 반대쪽 수술하지 않은 다리에 너무 의존해서 걷게 되는데요, 오히려 양쪽 수술을 한 경우에는 좀 울며 겨자먹기로 양쪽을 빠르게 좀 회복하려고 사용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이 슬개골 탈구 있는 환자는 산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산책 자체가 환자에게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기수가 안 좋은 환자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런 환자들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1기나 2기 환자인데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길러졌을 때 슬개골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경향들도 있어서 산책과 운동은 제한이 되지 않는 극소수의 상황을 제외한다면 저는 꼭 많이 해주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슬개골 탈구는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긴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인터넷에서 정말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긴 한데요, 강아지가 사실 수영이라는 액티비티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강아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에서 수영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잘 수영하는 아이들은 상관은 없긴 한데, 대부분의 강아지는 물에 들어가게 되면 흥분을 하게 되고, 흥분을 하게 되면 다리를 사용을 할 때 과사용을 하거나 흥분 때문에 통증이 감추어져서 내 페이스보다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영하는 또 자세도 보면 다리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인다고는 다리를 이렇게 차내는 운동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슬개골 탈구에 조금 더 부하를 거는 행동들이 될 수가 있고요. 구명조끼를 입고 땅에서 발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차는 운동을 한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해로운 운동에 가까울 수 있고요. 땅에 다리가 닿아서 물살을 가르면서 하나하나 걸음을 이어나간다, 이건 좋은 재활 운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보호자님들이 알고 계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스타로 슬개골탈구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검색해 보셨다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진 않은 게 적절한 기수, 낮은 기수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근육이 키워지면서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환들이 선천적이고 뼈에 기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과 재활로는 사실 이 슬개골탈구 수술을 대신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관절 영양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제품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런 영양제들은 슬개골 탈구의 근본적인 해결을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했을 때 슬개골 탈구로 인해서 망가지는 관절 염증들을 조금 낮춰줄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지만, 이 근거 자체도 사실 오메가3 정도의 영양제의 가장 근거 수준이 높고, 나머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접한 영양제들은 사실 그 근거 수준이 매우 미약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연히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3기, 4기인 상황에서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만약 재발을 했는데 한 1기 수준으로 재발을 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재발들이 또 수술과 보강수술로 이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재발의 확률도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수술한 아이들은 한 절반 이상들은 재발한다더라 이런 오해가 있으신데, 통상적으로 병원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한 5% 이내의 재발 확률들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증상이 나빠져서 아이가 다리를 절룩이거나 이런 상태에서 진단을 내렸을 때 뼈의 기형이 심해졌다면 점점 수술의 난이도나 수술의 방법들도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 어느 정도 성장기가 끝난 6, 7개월령 때, 사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병원을 많이 방문하는 시기도 하고 접종이나 예방 때문에 많이 방문하는 시기도 하는데, 그 시기에 소형견이라면 수의사 선생님께 슬개골을 검진을 받아보도록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혹시나 다리를 조금 삐뚤게 걷는다거나 다리를 조금 들고 걷는다거나 다리를 간헐적으로 앙앙앙 깨물거나 다리에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수의사를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슬개골 탈구라는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이 질환에 대해서 조금 바른 정보 전달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보시다 보면 많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잘못된 사실들을 접하게 될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실들이 맞는지 한 번 더 수의사들을 통해서 확인받는 작업이 있었으면 꼭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컨텐츠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앉아서 진료를 되게 많이 보는데,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안내드리는 내용,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앵무새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피로감을 느껴서 저도 저만의 컨텐츠를 촬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정말 올바른 컨텐츠를 취합해서 보호자님들이 습득하는 게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두 기관이 합쳐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